의지는 있으나 더딘 독일의 가족 중심 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가족을 정치의 중심에 두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실제 실행력은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산 육아 제도 개선, 돌봄 확대,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제화 조치는 여전히 지연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모성보호법 제정 논의는 정부의 더딘 행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26년 초 법안 제출을 목표하고 있지만 이를 촉구한 자영업자 요한나 레는 법이 제정될 때쯤이면 이미 늦는다고 지적합니다. 가족부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가족 정책이 내각의 빈칸 같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실행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로는 보육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입니다. 정부는 보육품질법을 통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일제 돌봄을 단계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여성의 풀타임 근무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근로자의 절반이 시간제 근무를 하고 남성과의 육아휴직 기간 격차가 크다는 현실은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또한 부부 공동세제를 개혁하는 논의는 전통적 성역할 고착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견에 막혀 있으며 부모 수당 인상과 유급 아버지 출산 휴가 도입 역시 예산 제약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가족 정책은 방향성은 분명하나 예산 부족과 정치적 합의의 부재라는 이중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유, 픽테크 플랫폼 조사 착수, 데이터 투명성과 아동보호 의무 위반 논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서비스법을 근거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타, 틱톡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이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DSA가 요구하는 데이터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유는 메타와 틱톡이 연구자들에게 공공연구 목적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폭력적이거나 해로운 콘텐츠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DSA의 데이터 공개 의무 위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조사는 데이터 투명성을 넘어 이용자 보호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집행위는 메타가 불법 콘텐츠 신고 및 계정 정지에 대한 이해 제기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중독성 알고리즘에 쉽게 노출시키는 등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소홀히 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경우 선거 및 공공 담론에 미칠 위험을 인지하고 방지하는 데 미흡했다는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픽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창당 80년 독일 기독사회연합의 성공과 도전. 독일 기독사회연합은 창당 80주년을 맞은 바이에른의 집권당으로 지역 정체성과 정치적 현실주의를 결합해 독일 정치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모두를 위한 정당을 표방하며 출범한 CSU는 농민, 노동자, 가톨릭 및 개신교 신자를 아우르는 국민정당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남독일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조직 운영과 정치 기술을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CSU의 독특한 위치는 바이에른주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1957년 이후 줄곧 바이에른 주총리를 배출하며 지역에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자매 정당인 기독민주연합과의 연합 구조 덕분에 보수 연정이 연방정부를 구성할 경우 사실상 거부권에 가까운 힘을 발휘해왔습니다. 이는 CSU가 바이에른의 정체성을 국가 정치 무대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CSU는 강력한 지역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무대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슈트라우스와 슈토이버 등 CSU 출신 총리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며 바이에른 특유의 보수적 이미지가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2015년 난민정책 갈등과 같은 연방 차원의 정치적 실험은 체데우와의 분열 위기와 역풍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CSU는 더 이상 바이에른에서 절대 다수당이 아닙니다. 극우 AfD와 환경을 내세운 녹색당의 부상, 그리고 지역 경쟁자인 자유유권자당 연정구도 속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독일 자기결정법 1년 1만 1천 명 이상 성별 등록 변경. 자기결정법이 2024년 11월 시행된 이후 1년 동안 1만 1천 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성별 등록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복잡했던 성전환법을 대체하며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논바이너리 등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리검사나 법원, 승인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가장 많은 변경 건수를 기록한 곳은 베를린 약 2,400건이었으나 인구 대비로는 라이프치히가 10만 명당 151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세부 통계에 따르면 변경 유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이 가장 많았으며 다양 또는 무기입 선택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와 향후 전망 자기결정법은
신청자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지나 6개월 이내에 최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이 수리되었으며 거부되는 사례는 이름 표기 규정 위반이나 미성년자, 동해 누락 등 극히 드물었습니다. 연방가족부는 시행 초기에는 그동안 대기 중이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연평균 약 4,000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주택 기업 독일의 공공 재정 손실 논란. 독일의 대형 상장 주택 기업인 포노비아와 에리지가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막대한 주주 배당금을 챙기는 반면 세입자들은 낡은 주택에 거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국가 보조금이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시민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임대료는 공공기관이 대신 지불하며 2024년 정부의 주거보조비 지출액은 186억 유로로 급증했습니다. 그 사이 포노비아는 10억 유로, 에리지는 2억 유로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돈을 대고 주주는 배당받는다는 비판의 근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유지보수보다 배당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공통제가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페스텔 연구소는 정부가 기업 지분을 일부 인수하여 이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드레스덴시는 포노비아 소유 아파트 1,200채를 매입하며 공공의 책임을 되찾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임대료 통제와 공공주택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